한국은 사실은 수소나 이런 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풍력이나 어떤 태양광이나 이런 면에서 제일 취약한 국가에 들어갑니다. ETF 중에는 글로벌 수소 관련돼서는 HDRO라고 HDRO. 예. 그러니까 수소는 약간 중간 단계로서 반드시 거쳐가야 할 단계로 평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네, 이번에는 그 에너지 대란과 관련된 거를 좀 깊숙이 들어가 볼게요. 예. 일각에서는 우리가 너무 그린 에너지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니냐. 왜냐하면 전부 목표는 정하고 뭐 어차피 가야 될 길은 맞지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뭐 바람이 안 불을 수도 있고 태양이 좀 날씨가 안 좋으면 네, 그 에너지 채굴량이 너무 작아지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없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비관적으로 보는 분도 있어요. 다시 뭐 원전을 좀 늘려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일단 가장 이 에너지 대란의 근본이 됐던 것이 그 중국의 석탄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의 천연가스 문제잖아요. 러시아가 공급을 줄이면서. 네네. 예, 이 부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해주시죠. 우선은 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지금 중국이 가진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겹겹이 둘러싸인 문제들 중에서 이제 그 지금 석탄에 관련된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면은 우선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그린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모두가 신재생 에너지로 가려고 하는 흐름 때문에 시진핑이 갑자기 작년도에 선언을 했죠. 자기가 이제 탄소 중립을 가겠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중국에서는 양고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에너지 많이 배출하고 탄소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전력량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각 성에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서 석탄은 신재생 에너지로 가니까 생산도 줄였고 그 다음에 또 그 석탄 관련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관리를 받아서 전력이 끊기는 이런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원래도 생산이 적었는데 오히려 추가적인 생산하는 양조차도 끊어서 안 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에 그 그러니까 중국만 가동이 됐었기 때문에 저희 나라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거에 혜택을 받아서 수출이 매달 갱신이 됐지 않습니까? 네. 중국도 최대 수출을 하느냐고 석탄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소비를 한 상태였으니까 사실 쌓아놓은 건 없는데 소비는 더 많이 했으니까 사실 굉장히 부족한 상태가 됐고 이 상황에서 호주랑도 절연을 하면서 수입도 이제 약간 이제 흔들리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고요. 그런 상황에서 공급난 관련해서는 또 이 수요는 점점점 높은 상황이 되다 보니 부족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드러났고 이게 부추겼던 거는 비료 같은 것들도 있는데 그 석탄에서 이제 비료를 요소라 그래서 비료를 뽑는데 그 비료 회사들이 대부분 많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석탄가가 올라가면서 이게 서로 연결이 되면서 기본적으로는 석탄가를 상당히 증가를 시켜놨고 천연가스는 석탄의 영향을 받은 이유는 천연가스 관련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천연가스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것도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는 많은데 생산 관련돼서는 적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천연가스를 못하게 되면 석탄을 대신 해야 되는데 석탄은 아까 말씀드린 높고 이게 서로 교차되면서 그 공급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가격은 양쪽 다 이제 올려놓는 상황이 됐던 것 같고요. 유럽의 그 푸틴 관련해서는 그 노드스트림 2라고 해서 그 푸틴이 지금 이제 진행한 거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라인을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하냐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열기 전까지는 사실은 좀 닫아놨었으니까요. 지금에 와서는 그걸 열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제 기존의 장기 계약의 공급은 하고 있지만 단기 계약을 안 해주고 있는 중이죠. 추가적인 계약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도 이제 풀어졌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영국도 그렇고 유럽 국가들이 올 겨울을 나는 게 큰 문제다라고 그렇죠.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직 현실적인 이 걱정이 해결된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예, 그 부분을 서로 아까 제가 설명을 할 때 약간 이제 섞여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게 서로 대체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석탄이 부족하면은 천연가스로 대신 화력을 해도 되니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가가 상대적으로 만약에 효율성이 있다면 원유를 통해서라도 또 화력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반대는 당연히 수력, 풍력, 태양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빼고 나머지 기존의 그 천연
그 화석연료로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대체제가 되는데 요게 다 지금 만만치가 않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석탄 재고가 지금 10년 내 최저예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수요와 공급이 꼬였고 천연가스 마찬가지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도 사실상 최저에 이르러 있는데 또 어려운 문제는 이번 겨울이 추울 거라고 말하는 쪽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다가 유가가 또 그렇죠. 원래대로 하면은 사실 유가가 이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미국이 셰일을 내놓은 다음부터 유가는 올라갈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사실 제가 기억하기엔 2008년도에 143불인가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1, 2년 뒤에 미국이 셰일을 열면서 그 가격이 결국 작년도에는 사실상 제로까지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뭐가 문제냐면 셰일이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석탄이든 천연가스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어려워지더라도 원유 관련해서 만약에 풀어질 수만 있다면 이번 겨울에 대한 걱정이 좀 덜할 수 있는데 이 원유가 심지어 오늘은 그 비축유나 그런 어떤 재고가 많이 더 생각보다 높다고 하는데도 유가가 올라갔어요. 이제 그런 이유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빠르게 공급을 대줄 수 있었던 셰일들이 늘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속 보고되고 있는 게 뭐 파이낸셜 타임즈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해서 나오고 있는 게 셰일들이 왜 원유를 늘리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뭐 한 두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로 이동되는 ESG라는 흐름이 이 셰일로 하여금 더 이상은 이쪽에 투자를 못하게 만들어 놨을 뿐 아니라 이번에 어려운 상황이 유가가 떨어지는 상황 작년도부터 있을 때 대부분 많은 셰일 유정들이 엑스모빌이나 쉐보론 같은 회사에게 인수됐어요. 근데 이 회사들이 이제 지금 원유가 필요하니까 셰일을 돌려주면 좋은데 이 회사들이 그걸 못하는 이유를 알아봤더니 ESG 평가라는 걸 받게 돼 있어서 만약에 셰일에 투자를 하면 자기네들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미국은 주가가 빠지는 게 제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셰일에다가 이 더 가동을 하거나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겨났고 제가 그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셰일 업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납품가에다가 그 상향 가격 허드를 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유가가 아무리 90불을 가더라도 자기네는 70불로 무조건 납품하겠다라는 옵션 계약을 해놓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혀 있어서 셰일들이 더 이상은 이제 추가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면 그러니까 원유조차도 지금 공급이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두 다 깝깝하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이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세계 최대 산유국이 미국이고 예, 그걸로 이제 오펙이 됐든 러시아를 압박하면서 이제 증산을 하게 해왔는데 어쨌든 지금 그 셰일 오일이 생산 원가가 뭐 70불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다 약간씩 다른데 퍼미안이 오늘 이제 발표난 거는 50불이었다가 이제 원자재가 다 올랐지 않습니까? 걔네들도 이제 기용이 들어가니까 55불까지 올라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럼 충분히 지금 수익성이 나오는 구조인데. 예, 그리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원유들 그 재고들도 다 아까 제가 석탄이랑 천연가스는 재고가 바닥인데요. 원유는 아니에요. 원유는 재고 예를 들면 오펙도 지금 충분히 증산도 가능하지만은 재고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전략 비축유 미국이 가진 이것도 쓸 수는 있죠. 그거 쓰면은 3개월 정도 버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도 다 돼 있는데 그럼 유가가 도대체 왜 저렇게 내려가지 못하느냐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펙도 마찬가지고 모든 아까 셰일도 마찬가지인데 내년의 경기를 장담 못하는 거죠. 확 늘려놨다가 그쵸. 이제 경기가 따라주지 않으면은 아주 어려워지니까. 또 그 어떤 분 이야기에 의하면은 산유국들은 그동안 적자 생산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정말 피를 많이 흘렸는데 이제 조금 돈 벌만한데 네네네. 이거를 깨겠느냐 굳이 네네네. 그들의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근데 반대도 있어요. 지금 어떤 거냐면 제가 2008년도에 겪은 건데 만약에 유가가 이런 식으로 조절이 안 돼서 계속 올라가면 그 산유국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그들의 피해가 심합니다. 왜냐하면 대체제가 나와요. 그렇죠. 예, 그래서 2008년, 9년 그때는 펠릿인가? 이 나무로 만든 연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완전 바이오 연료거든요. 그게 대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유가는 폭락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산유국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은 뭔가 이걸 기다려가지고 가격을 올리겠다는 뜻은 아니고 경기 예측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들도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올해 지나서 내년 1분기에는 이 모든 것들이 경기에 대한 확신들이 들면서 풀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일단 에너지 대란에 대한 현상은 이제 우리가 정확히 좀 이해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사실 그 신재생 에너지 뭐 풍력이 됐든 태양광이 됐든 정말 바이오 에너지가 됐든 엄청난 그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잖아요. 그리고 네네. 많은 분들이 거기에 투자를 했고 네네네. 그리고 정말 많은 주가의 상승, 높은 주가 상승이 일어나면서 또 보답을 했고 문제는 이것이 거품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보니까 그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효율성이 확 떨어지니 네. 이거 현실화되기까지는 아직 먼 미래 아니야? 일단 당장은 화석연료가 필요한 거 아니야? 예, 이런 상황. 네네네.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주가에 대한 뭐라 그럴까? 비전이 안 보이는 거죠. 지금 빨리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들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네. 사실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거꾸로 두 가지가 양극단인데요. 그 원유 관련된 회사들 주식을 들고 있는데 이제 올랐거든요. 최근에 성적이 좋아서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어차피 계속 이쪽은 이제 불리해질 테니까라는 지금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사실 지금 가는 추세는 그렇거든요. 그걸 물어보시는 분들, 그다음에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대세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투자할 때인 거냐 아니면 투자했던 사람은 오히려 거꾸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내려와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 오히려 이제 이거 빛 좋은 개살구고 에너지 쪽으로 차라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그게 이제 그린플레이션이라는 게 사실 어떤 그 에너지의 어떤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어떤 흐름에서의 역설 같은 거라서 저는 요즘 의견을 드릴 때 원유 관련된 기업들을 팔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이에요. 이게 쉽게 풀어질 문제가 아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로 가면서 그 따라오는 문제 중에 최근에 올해 들어서 전 세계에 아주 대단한 기후 재난들이 있었습니다. 잘 기억해 보시면 그 홍수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홍수. 유럽의 홍수 엄청났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보도된 부분들이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지만 더 큰 위험으로 다가온 거는 산불입니다. 예. 그 미국의 서부 같은 경우는 5,500건이래요.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만. 그리고 사실 한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한 5년 동안에 난 화재가 실제 그 화재 중에서 큰 걸로만 따져봤을 때 작년 올해 대부분 났다는 거죠. 그 전 세계에서 화재가 저희도 지금 안동인가에 엄청난 그 화재가 났었고 뭐 처음 들어본 그러니까 그 화재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곳곳에서 보도가 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산불이 나면은 그 산불에 의해서 나무 속에서 있는 이산화탄소까지 나와서 수많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산불이. 그런데 이게 이산화탄소를 많이 만들어내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게 이제 온실가스 효과가 돼가지고. 그렇죠. 오존층을 이렇게 쌓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이 안에서 갖고 있다가 그 에너지가 돌아다니면서 홍수로 터지거나 가뭄으로 터지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더워지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또 그 산불에 의해서는 이산화탄소가 이 대지를 건조하게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산불을 더 내게 만들고요. 건조하게 하니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가뭄에 의한 수력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특이한 현상이 생겼는데 브라질이 수력 발전이 아주 비율이 40~50% 높은 나라예요. 가물어서 말라서 예, 강물이 못했고요. 독일이 그 풍력이 재생에너지가 한 거의 20% 되는데 그 중에 풍력이 14%인가 그래요. 근데 거기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이번에 그 천연가스 값이 독일 중심으로 해서 또 많이 올라서 그렇게 됐고 중국은 수력이 14%가 되거든요. 아까 석탄이 물론 한 50% 이상 가지만은 수력발전소도 14%나 있어요. 근데 중국도 공교롭게도 그 수력발전소가 있는 데는 가뭄이 온 거죠. 그러면 이게 다 어떤 문제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결국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투자나 관점은 적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월 말쯤에 가면 유엔 총회합니다. 예, 이때
바이든이 지금 그 준비하고서 나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봐라, 지금 이런 상황들이 에너지 문제가 다 이 환경에서 온 거다라고 해서 그때가 뭘 하는 거냐면 각자 자기가 실행 계획을 발표하는 회의장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엔 더 강화될 것 같아요. 그럼 그 더 강화가 되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으로 가느냐고 이제 그쪽에만 투자가 되다 보면 아까 수력이 비가 적게 와서 발전을 못하고 바람이 적게 불어서 풍력이 안 되고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환경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재해들이 오히려 점점점 이 커진다. 신재생 에너지를 못 쓰게 만들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가져오냐면 첫 번째는 독일의 풍력 발전소가 만약에 올해 바람이 잘 안 불었다면 저장해 뒀다면 어땠을까? 작년도에 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 그 에너지를 저장해 뒀고 그거를 안 불 때 쓸 수 있다면 수력도 마찬가지 태양광도 사실 낮에 그 저장을 해놓을 수 있으면 저녁에는 사용량은 적긴 하지만 저녁에 필요할 때 쓸 수 있고 이런 저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저장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그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풍력이 많이 발생한다면 얘를 캘리포니아로 옮겨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해서 저장과 이동에 대한 수송에 대한 문제가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이런 에너지 대란을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건 반드시 수송과 저장에 대한 투자가 일어날 거다.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라는 건 자연적인 거다 보니 지역적으로 어디는 굉장히 풍부하고 어디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테슬라가 실적을 냈는데 에너지 저장에 관해서도 실적이 몇 배가 좋아지면서 이익이 되는 것들을 보여준 것처럼 에너지 저장과 수송에 관한 그런 산업이 상당히 투자를 받고 성장할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말하면 그거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수소 쪽입니다. 수소. 예, 왜냐면 요즘 그래서 수소가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게 다 연관성이 있네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른 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광은 저장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돈도 많이 드는 데 비해서 그렇게 따지면 제일 효율적이고 생산적이에요. 수소가. 아직도 수소 관련된 저장이나 수송이 아주 잘 돼 있지는 않은데요. 모든 이런 기술 과학적인 평가를 해보면 수소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수소가 부각되는 거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많은 분들이 경고해 왔던 게 그린 스완. 예. 우리 블랙 스완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그린 스완이라고 해서 이 환경 문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세계적인 위기. 예. 이게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각에서는 어떤 분은 그래. 친환경 이 신재생 에너지의 한계가 보였어. 그러니까 이쪽이 좀 줄어들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 장 대표님 생각에는 오히려 이게 계기가 돼서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이 집중하고 더 키우고 대신 대체 보완제로 저장과 관련된 분야가 크게 부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엔 정치적인 문제가 제일 크다. 그러니까 아까 바이든 얘기도 드렸지만은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내년도에 북경 올림픽 때 맑은 하늘을 약속했다. 그렇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이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장에서 지금 해나가는 거고 미국도 사실 돈을 많이 풀어서 지금 이 모든 인플레이션이 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플레이션만 만들어냈지 아직 그대로 이제 돈이 묶여 있게 되면 사실 시간차를 두고 미국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돌아다니게 하기 위해서 바이든은 필생코 인프라 정책을 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인프라의 중심에 지금 전부 신재생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가 물론 제일 높지만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봐도 이쪽에 대한 어떤 포커스는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일단 이 분야는 계속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수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수소와 관련해서도 뭐냐면 지금 뭐 중구난방 워낙 뭐 관련주 해가지고 많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한국도 그렇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전 세계적으로. 네네. 어디가 핵심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기업 혹은 어느 ETF? 예.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장 대표님 개인적 의견은? 네. 한국은 사실은 수소나 이런 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풍력이나 어떤 태양광이나 이런 면에서 제일 취약한 국가에 들어갑니다. 천연 어떤 조건으로 봐서. 네. 그러다 보니 수소에 많이 매달렸고 그래서 수소에 관련돼서는 상당히 진전이 있고 그런 데가 또 이제 수소 관련해서는 오히려 유리해서 많이 성장이 된 데는 유럽입니다.
독일이 제일 수소가 발달한 이유가 그 수소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리하죠. 요즘 그 수소 저장에 관련돼서는 소금 동굴이라고 하는 개념, 그 지하 밑으로 소금 동굴에다가 수소를 저장해서요. 그 마치 미국의 전략 비축유를 그 소금 동굴 안에 넣어놨거든요. 지금 그런 것처럼 수소를 그 안에 넣는 기술이 지금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몇 개의 거대 프로젝트가 특히 이제 미국 같으면은 제일 그 소금 동굴이 많은.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소하면 우리가 그냥 기체로 생각하는데 네. 기체를 거기다 담그나? 네. 근데 지금 나오는 게 암모니아를 활용해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걸 액체화해가지고 네네네. 하는 거잖아요. 알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그 맞습니다. 암모니아를 활용한 액상화해간 저장이죠. 저장. 네네. 그리고 맞습니다. 나중에 뽑았을 때 그거를 분리해가지고 사용하는. 네네. 이렇게 그때 제일 경제적이고 생산적입니다. 비용이 제일 적게 드는 상태죠. 그리고 보관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비용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이 비용 효과를 보면은 전기차가 이렇게 쉽게 하라면은 이제 비용이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진다면 얘는 그냥 바로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비용이 적게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암모니아 이 수소 저장이라고 제가 어렵게 말씀 안 드려도 되네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저장 상태의 가장 최적이 오죽하면 이름도 솔트. 미국에 솔트가 붙었잖아요. 이게 뭐 솔트레이크 시티라고 들어보셨죠? 솔트레이크. 예, 예. 거기가 바로 소금 동굴의 가장 큰 소금 동굴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미국과 제가 나라 하나 더 생각해 둘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거대 프로젝트를 해서 거기다 지금 거대한 소금 동굴을 만들고 있고요. 그게 이제 수소 저장에 사용될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먼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한국을 얘기 드리면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수소에 애를 써왔고 그래서 상당히 앞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소 관련주들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뭐랄까 한국의 수소 관련주도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글로벌에 있는 수소 관련주들은 기술적으로나 아까 제가 왜 그러니까 소금 동굴을 미국하고 이런 쪽을 얘기했냐면 저희는 그런 자연 자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장 못 합니다. 저희 나라는. 그러니까 좀 불리한 면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유리한 회사들이 또 있는데 그런 회사들을 이제 모아놓은 그러니까 최근에도 실적 발표했는데 그 관련된 어떤 회사들이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와서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회사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합쳐놓은 게 ETF 중에는 글로벌 수소 관련돼서는 HDRO라고 HDRO 예. 이게 HDRO. 이제 수소 관련주들 특히 이제 뭐 유럽에 저희가 이제 수소 관련주를 투자할 때도 아예 중소형주를 투자 잘 못합니다. 왜냐면 이게 신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잘 될지 망할지 그렇죠. 또 어디가 더 좋은 기술이 갑자기 튀어나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 산업은 확실히 알겠는데 산업은 성장할 것 같은데 그 회사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이럴 때는 정말 솔직히 ETF가 더 좋습니다. HDRO 하나밖에 없나요? 예, 현재로서는. 그래요? 예. 지금 수익률은 어때요? 생긴 지가 1년이 안 됐고요. 지금 한 6개월 좀 더 지났는데 현재 한 달 수익률은 우상향인데요. 6개월 수익률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수소 경제가 부각이 되기 시작한 게 오래 안 됐고요. 지금 이제 주가로서. 하긴 그렇죠. 그리고 약간 이것도 테마성 같아서 관심이 있을 때는 슉 갔다가 왜냐면 이게 미래에 대한 그 비전이지 지금 당장 막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거나 이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내부로 들어가면 현재 좋은 회사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어저께 하고 오늘 그 플러그 파워라고 하는 회사가 어저께 15%인가 올랐고요. 오늘 5% 빠졌거든요. 무서워서 그거. 그런데 어저께 왜 15% 올랐냐면 그 월가에서 추천을 받았는데 지금 주가에 20배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의 얘기는 안 하거든요, 보통.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제 황당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요. 그쪽들 HDRO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주가가 그렇게 내려와 있고 오르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이런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주는 2월 둘째 주가 최고 고점이에요. 작년도 한 11월, 12월부터 정말 달려서 작년 한 해 동안 제일 그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이 신재생 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올해 2월 달에 대폭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쪽 주식을 안 돌아보는 일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거꾸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전기차가 우리 눈앞에 와 있지 신재생 에너지로 그렇죠. 수소는 좀 멀게 보죠. 그러니까 좀 지금 당장 급하게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아니야? 지금은 이제 전기차가 대세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수소는 그 다음 아니야? 뭐 이런. 그렇죠. 근데 현재는 어떤 흐름이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냐면 실제로 그러니까 수소는 약간 중간 단계로서 반드시 거쳐가야 할 단계로 평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번 자연 재해들을 통해서 에너지 대란을 통해서 수송과 저장이란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고 돈이 움직이는 거를 봤을 때는 뚜렷하게 돈이 그쪽으로 움직이는 것들 지금 가고 있다. 예,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뭐 수소에 관련돼서는 관심을 가지실 만한 때가 된 것 같긴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이게 뭐 좋은 건 알겠지만 워낙 변동성 그 기후에 따라 달라지니 네네. 지금 만들어서 보관까지 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가 수소가 대안이 가장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적합하고 네네네. 다른 대안이 없으니 없을 걸로 앞으로 이 보여집니다. 분야에 이 모든 문제가 드러난 지금 여기에다 오히려 모든 돈을 쏟아서 여기에서 뭔가 해결책을 보려는 노력이 글로벌리 일어날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되겠네요. 기술적으로 평가해 볼 때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고 유일한 대안일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좋은 ETF 하나 소개해 주셔가지고 또 그 개별단 궁금하신 분들은 이 ETF가 담고 있는 개별 기업 종목들에 대해서 스터디해 보면 또 되겠네요. 아주 좋은 회사들이 많고요. 각 나라의 대표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글로벌이죠. 참. 특히 이제 수소는 유럽은 저희하고 완전 다릅니다. 유럽은 트럭들이 수소로 돌아다니는 게 굉장히 많고요. 원래부터가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 수소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럽에는 큰 기업들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다 대형주들인데요. 그냥 이렇게 조그만 회사가 아니라 큰 오랫동안 역사를 가진 대형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기업들이 HDRO에는 많이 좀 들어가 있죠. 네. 현대도 들어가 있나요? 현대모비스 이번에 뭐 한국- 수소 전지 공장 뭐 1조 몇 천억 한다고. 한국 기업도 2개 들어가 있습니다. 예. 한국 기업이요? 예, 예. 아 현대 아니고. 네, 현대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 현대도 들어가 있어요. 네, 네. 아 아니 그냥 두산. 아 두산 중공업인가요? 아니 두산? 아니 이제 궁금해서. 네, 한국 기업 2개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네. 아, 종목 말씀하시기가 힘드신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현대와 두산과 관련해서 어떤 기업들이 계열사 하나 들어갔나 보죠.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발 경제 위기와 함께 찾아온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 들어보셨나요? 금융위기가 여러분의 일생일대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중국경제 독보적 1인자,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 안유아 교수에게 들어보는 줌 라이브 특강. 여러분에게 펼쳐질 구의 기회, 8.15 머니톡에서 기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